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거실 창문 너머로는 도시의 아침이 분주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향해 바쁘게 걸었고, 자동차들은 끊임없이 신호등 앞에서 멈추고 다시 달렸다. 그 속에서 나는 정소연, 주방에 서서 조용히 미역국을 데우고 있었다. 남편 이민혁은 오늘도 8시 정각에 출근한다. 그의 출근 시간은 늘 정확했고, 그의 생활은 마치 정해진 각본처럼 움직였다. 아이 셔츠는 언제나 잘 다려져 있어야 했고, 아침 식사는 반찬 3가지와 국, 그리고 흰쌀밥이 기본이었다. 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그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만들며 자신도 모르게 창밖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내 삶도 있었던가. 서울에 올라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고, 대학에서 해학과를 졸업한 후 꿈 많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 꿈은 결혼과 함께 조용히 접어두었다. 민혁과의 결혼은 사랑이었다고 믿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의 말투, 걸음걸이, 야망,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나를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나는 세상이 내 편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나는 주방에 서 있는 누군가의 아내일 뿐이다. 정소연이라는 이름보다 여보, 민혁이 와이프 혹은 며느리라는 호칭이 먼저 따라붙는다. 여보, 나 나간다. 민혁의 무표정한 얼굴이 거실 문을 지나며 말했다. 넥타이를 매만지며 내게 다가와 입맞춤 하나 없이 말 그대로 알림처럼 던지고 사라지는 인사였다. 오늘 저녁엔 어머니 모시고 저녁 먹으러 갈 거야. 준비 좀 해줘. 어머니, 또 오시는 거야? 응, 이번 주부터 지윤이 출산 준비하잖아. 엄마랑 같이 지내라지. 너도 좀 도와줘야 하고.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국을 끓이는 불을 줄였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싸늘하게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다시 시작이구나. 내 머릿속에는 벌써 며칠치의 살림 계획과 청소 목록이 떠올랐다. 내 삶은 그렇게 타인의 계획에 의해 결정되곤 했다. 그날 오후 어머니는 정말로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집에 들어오셨다. 늘 그랬듯 인사도 간단했다. 아이고, 소련아. 이번에도 좀 부탁할게. 지윤이 애 낳고 나면 산후조리원 대신 여기서 좀 쉬게 하려고. 너도 알지? 요즘 애 키우는 거 돈도 많이 들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결정된 일이었다. 며칠 후 지윤도 집으로 들어왔다. 임신 8개월 차, 한참 예민할 시기였다.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거실을 점령했고 내가 애써 정리해둔 수납장은 어느새 그녀의 짐으로 가득 찼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소연아, 너 방 좀 바꿔줘야 할 것 같아. 지윤이랑 내가 같은 방 쓰긴 좀 그렇고 안방이 넓잖아. 너는 그냥 내 서재방에서 당분간 자면 되겠지. 민혁의 말이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내 존재가 그 공간에서 투명하다는 듯 나는 그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다. 안방은 우리 부부 방이잖아. 그래도 엄마랑 지윤이 불편하게 할 순 없지. 며칠만 참아. 넌 이해하잖아. 그치? 이해. 늘 나에게 요구되던 단어였다. 나는 그날 밤 내 책상 하나와 채물권이 놓인 서재방에서 혼자 잤다. 작고 낡은 소파에 담요를 덮고 누우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이 가까워지던 서울의 밤은 차가웠고 아파트 불빛은 어딘가 외로워 보였다. 나는 여기에 있는 걸까? 과거가 불쑥 떠올랐다. 대학교 시절 나는 프랑스로 유학을 갈 기회가 있었다. 교수님은 내 작품을 보고 진심으로 감탄하며 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주셨다. 하지만 민혁은 말했다. 유학은 나중에 가도 돼. 지금은 결혼이 먼저야. 내가 있어라 우리 집안도 정리가 되지. 나는 그 말에 설득당했고 그 말이 곧 사랑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나는 붓을 내려놓았고 그림은 먼 과거의 추억이 되었다. 지금 나는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고 있지만 정소연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거실에서는 TV 소리와 어머니의 전화통화 소리가 섞여 있었고 주방에서는 지윤이의 컵라면 냄새가 퍼지고 있었다. 민혁은 회식이라며 돌아오지 않았고 나는 고요한 밤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 집 안에서 무언가가 깨져버렸다는 걸 느꼈다. 아주 작고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히. 그리고 그 균열은 앞으로 멈추지 않고 퍼져나갈 것이다. 아침 햇살이 서재방의 작은 창문을 통해 들어왔을 때 소연은 이미 깨어 있었다.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눈은 무겁고 몸은 마치 낯선 장소에 던져진 사람처럼 긴장되어 있었다. 소파 위에서 몸을 일으키며 그녀는 본능적으로 안방 쪽을 바라보았다. 문은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서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와 지윤의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은 더 이상 그녀의 공간이 아니었다. 소련은 조용히 일어나 이불을 깨고 서재방에 불을 껐다. 거실로 나오자 이미 어머니는 TV 앞에 앉아 아침 뉴스를 보고 계셨다. 리모컨은 어머니 손에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어젯밤 소련이 준비해둔 약과와 따뜻한 물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아, 일어났니? 어머니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어제는 좀 불편했지. 그래도 며느리가 좀 참아야지. 지은이는 임신 중이니까. 소련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문이 막혔다기보다는 무엇을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짓고 국을 데웠다. 안방에서 지은이 나오는 소리가 들리자 소연은 반사적으로 수저를 하나 더 꺼냈다. 지은은 배를 감싸 쥔 채 천천히 걸어 나왔다. 얼굴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형님, 오늘 아침은 뭐예요? 미역국이야. 어제 몸이 좀 안 좋아 보이길래. 아, 또 미역국이에요. 요즘 입덧 때문에 비린 거 잘 못 먹는데. 소련은 아무 말 없이 김치를 꺼내 접시에 담았다. 어머니는 그 장면을 보고 혀를 찼다. 아이고, 소련아. 임신한 사람 입맛이 얼마나 까다로운데. 좀 더 신경 써라지. 신경을 쓰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소련은 속으로만 그렇게 되뇌었다. 민혁은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했다. 그는 안방에서 나와 넥타이를 고쳐매며 거울을 보았다. 소련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혁아, 이 방 언제까지 써야 하는 거야?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마치 귀찮은 질문을 들은 사람처럼 한숨을 쉬었다. 글쎄, 지훈이 애 낳고 몸 회복할 때까진 그래야지. 다리야. 뭐 그렇게 예민해. 나는 지금 집에 있는데도 집이 아닌 것 같아. 그 말에 민혁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이해나 걱정보다는 짜증이 먼저 담겨 있었다. 소연아, 지금 이 상황에서 내 감정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야. 다들 힘든데. 그는 그렇게 말하며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날 이후 소련의 하루는 더욱 분명하게 구분되기 시작했다. 아침에는 어머니와 지윤을 위한 식사 준비, 낮에는 집안일과 장보기, 저녁에는 민혁의 귀가 시간에 맞춘 저녁상 차림. 그러나 그 어디에도 그녀를 위한 시간은 없었다. 서재방은 점점 더 비좁아졌다. 원래 있던 책장은 지은의 아기 용품으로 밀려났고 그녀의 그림 도구들은 박스 안에 담긴 채 베란다 구석으로 옮겨졌다. 마치 이 집에서 그녀의 흔적을 하나씩 지워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소연은 실수로 안방 문을 열었다. 지은의 옷가지와 어머니의 가방이 침대 위에 흩어져 있었고 그녀가 직접 고른 커튼과 침구는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낯선 패턴의 이불과 분유 냄새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나는 이 집에서 도대체 누구였을까? 밤이 되자 소연은 서재방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친구들의 단체 채팅방에는 아이 이야기, 남편 이야기, 시댁 이야기로 가득했다. 그녀는 그 대하 속 어디에도 끼어들 수 없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았다. 그래도 넌 강남 아파트에 살잖아. 남편 잘 벌어주잖아. 시어머니가 집에 있어 주는 게 얼마나 다행인데. 소련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벽에 걸린 작은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 속의 여자는 초췌했고
눈빛은 흐릿했다. 한때 자신감 넘치던 얼굴은 어디로 갔을까?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건 단순히 방 하나의 문제가 아니야. 그날 밤 민혁은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를 풍기며 거실 소파에 앉더니 소연을 불렀다. 물 좀 가져와. 소연은 물을 가져다주며 조심스럽게 다시 말을 꺼냈다. 민혁아, 나 이 상태로 계속 사는 건 힘들어. 그는 물을 마시다 말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뭐가 그렇게 힘든데? 내 자리가 없는 것 같아. 이 집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민혁은 컵을 내려놓고 말했다. 자리가 없어. 내가 살림 다 하고 있잖아.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결정적인 손긋기였다. 그녀의 존재는 살림을 하는 사람으로만 정의되고 있었다. 소런은 그제야 깨달았다. 안방을 빼앗긴 순간 그녀가 잃은 것은 잠자리가 아니라 존재의 권리였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조용한 질문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내가 원한 삶일까? 그리고 그 질문은 곧 더 큰 파문을 불러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부엌에 서서 조용히 냄비 뚜껑을 열었다. 된장국 속에서 들깨 향이 피어오르는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다. 소원아, 오늘 낮에 산부인과 예약돼 있는데 너 지윤이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자신이 이 집에서 운전기사 혹은 보호자처럼 기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물론 그 누구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다. 지윤도, 어머니도, 심지어 남편 민혁도. 지윤은 병원에 가는 차 안에서도 불평을 멈추지 않았다. 형님, 뒷자리에 쿠션 하나 더 없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요. 요즘 너무 건조해서 목도 칼칼하고. 소련은 조용히 운전대를 잡은 채 앞만 바라보았다. 한마디로도 반응하고 싶지 않았다. 늘 이런 식이었다. 요구는 넘쳐났고 감정은 일방적으로 소비됐다. 병원 진료가 끝난 후 지윤은 다시 집에 돌아와 누웠고 어머니는 지윤을 위해 과일을 깎아달라고 했다. 소련은 부엌에서 과일을 썰며 거실을 힐끗 바라보았다. 소파 위에 나란히 앉아있는 두 사람은 마치 진짜 모녀 같았고 자신은 그 풍경 속에 없는 투명한 존재 같았다. 그날 저녁, 민혁은 일찍 귀가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저녁을 함께 먹는 자리였다. 하지만 분위기는 삭막했다. 말은 없었고 젓가락질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다. 소원아, 내일 엄마 친구분들이 집에 오신다니까 집 좀 깨끗하게 정리해둬. 특히 화장실이랑 거실은 신경 써. 민혁의 말에 어머니가 덧붙였다. 그리고 간단하게 다과 준비 좀 해줘. 우리 친구들 입맛 까다로우니까 내가 잘 알아서 하겠지. 소련은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는 묵직한 무언가가 내려앉았다. 왜 아무도 그녀의 의사를 묻지 않는 걸까? 왜 그녀는 당연히 모든 것을 알아서 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했을까? 다음 날 아침, 어머니의 친구들이 도착했다. 머리에 펌을 말고 명품백을 든 중년 여성들. 그들은 집안 곳곳을 스캔하듯 둘러보며 입을 모아 말했다. 아, 집 좋다. 강남 아파트는 다르긴 다르네. 며느리가 살림 좀 하는가 보네. 티나네. 소련은 조용히 주방에서 커피를 내렸다. 그녀는 웃으며 다과를 내놓았지만 속에서는 파도가 치고 있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맞벌이 많이 하던데 소연 씨는 전업주부인가 봐요. 한 분이 물었다. 네, 집에서 살림하고 있어요. 그 말에 어머니가 슬며시 웃으며 덧붙였다. 우리 며느리는 밖에서 일은 안 하지만 착하고 얌전해서 걱정은 안 해요. 뭐, 돈 버는 건 민혁이가 하니까요. 순간 소연은 손에 들고 있던 트레이를 내려놓을 뻔했다. 남전하고 착하다는 말은 칭찬이 아니었다. 그것은 침묵하라는 명령처럼 들렸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고 감정도 표현하지 말고 단지 기능만 해달라는 뜻처럼.
그날 밤 소연은 민혁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오늘 어머니 친구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내가 조금 불편했어. 민혁은 스마트폰에서 눈도 떼지 않고 말했다. 뭐가 불편했는데? 그냥 나에 대해 말할 때 마치 그게 뭐 어때서 그래? 엄마가 칭찬한 거잖아. 민감하게 구리지 마. 그 말은 대화의 종결이었다. 그의 말투엔 단호함이 있었고 그 속엔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소연은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지 않았다. 대신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마음속에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은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것은 질문이었다. 왜 나는 나를 이렇게까지 버려야 했을까? 그녀는 자신의 손등을 바라보았다. 거칠어진 손, 물기가 마르지 않은 피부, 그리고 잘 다듬어진 손톱 하나 없는 손.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만들었는가.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아이를 꿈꿨다가 포기하고. 그 모든 손길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도 더 이상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음 날, 소연은 우연히 베란다 구석에서 오래된 하구 상자를 발견했다. 대학 시절 사용하던 붓, 물감, 작은 스케치북이 그대로 있었다. 먼지를 털어내며 그녀는 가만히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자신을 지워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안방을 잃고 거실에서 배제되고 대하에서 무시당하며 점점 존재 자체가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대로라면 언젠가는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덮쳤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붓을 들었다. 아무것도 그리지 않았다. 단지 손에 쥐고 오래도록 가만히 있었다. 무언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걸 직감처럼 느끼며 비 오는 오후 소연은 베란다에 서 있었다. 거실에서는 어머니와 지은이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웃고 있었고 부엌에는 갓 끓인 미역국의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일상으로부터 멀어진 듯 창밖 빗소리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손에는 며칠 전 발견한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대학 시절 마지막 학기에 썼던 것, 가장 바빴고, 가장 뜨거웠고, 가장 꿈이 선명했던 시절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엔 인물 스케치가 연필로 대강 그려져 있었다. 치마를 입고 벽에 기대 앉은 여학생. 그 여학생의 눈빛은 불안하면서도 강했다. 지금의 자신과는 정반대였다. 그림을 한 장씩 넘기며 그녀는 그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의 정소연은 강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향해 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과제 제출 마감 전날 밤을 새며 작업하던 기억, 교수님에게 날카로운 피드백을 받으면서도 꿋꿋이 맞서던 순간, 그리고 무엇보다도 프랑스 파리의 예술대학에서 연수를 제안받았을 때의 가슴 벅참. 소연아, 너 이 작품으로 파리 장학생 추천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고민해봐. 이건 내 인생 바꿀 기회야. 당시 미대 교수님이 하셨던 말이다.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고민했다. 해외에 나간다는 것은 단순한 공부 이상의 의미였다. 완전히 새로운 삶,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펼칠 수 있는 무대. 하지만 그 모든 가능성 앞에 하나의 그림자가 있었다. 바로 이민혁. 그는 그때 이미 취업 준비를 끝내고 한 대기업에 입사를 앞두고 있었다. 안정적인 직장, 정해진 미래,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와의 결혼을 기획하고 있었다. 유학은 나중에 가도 돼. 지금은 우리 미래를 함께 만드는 게 우선 아니야. 그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사랑을 택했고 그 사랑이 곧 삶의 방향을 결정지었다. 유학을 포기하고 졸업 후 곧바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다. 친구들은 놀랐고 교수님은 안타까워했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나는 안정된 삶을 택했을 뿐이야. 내 방식의 행복도 분명 있을 거야. 결혼식 날 그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분명히 아름다웠다.
모두가 칭찬했고 민혁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고 말해주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결혼 후 삶은 달랐다. 처음은 다른 행복했지만 점점 소련은 자신이 민혁의 부속품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의 스케줄에 맞춰 움직이고 그의 입맛에 맞게 요리하고 그의 부모에게 맞춰 행동했다.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점점 무의미해졌다. 민혁은 그녀의 그림에 대해 한 번도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없었다. 어느 날 그녀가 오랜만에 그림을 그리겠다고 스케치북을 꺼내자 그는 말했었다. 그런 거 그릴 시간에 차라리 요가나 헬스를 해 몸 관리하는 게 더 나아. 그 말에 소련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 이후로 그녀는 붓을 다시 들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현재로 돌아왔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고 거실에서는 지윤의 웃음소리가 점점 커졌다.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녀는 자신에게 수없이 그 질문을 던졌다. 유학을 포기했을 때, 결혼을 선택했을 때, 아니면 누군가에게 맞추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때. 하지만 정답은 없었다.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고 실수 하나로 모든 것이 무너진 것도 아니었다. 다만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조금씩 내어주었고 어느 순간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그날 밤 소연은 오랜만에 붓을 들었다.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채 하얀 종이 앞에 앉아 조용히 손을 그었다. 손은 서툴렀고 감각은 녹슬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그날 하루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했다. 누군가를 위한 것도 집안의 의무도 아닌 오직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손 하나가 언젠가 다시 그녀를 되찾아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아주 작게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거실은 유난히 분주했다. 어머니는 전날부터 친구들을 초대하겠다고 예고했고 소연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청소기와 걸레를 번갈아 들고 집안을 돌고 있었다. 민혁은 늘 그렇듯 출근 준비만 하고 있었고 지윤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누구도 그녀의 수고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소연아, 커튼 먼지가 많아. 그거 좀 빨자. 어머니의 말이 날카롭게 날아왔다. 네, 바로 할게요. 커튼을 떼어내려 의자 위에 올라가는 순간 균형을 잃고 발목을 삐끗했다. 소련은 순간적으로 주저앉으며 신음을 내뱉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어머니는 TV 소리를 높였고 민혁은 현관에서 신발끈을 조이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문 채 다시 일어났다. 아프다는 말보다도 피곤하다는 말조차 사치처럼 느껴졌다. 오후가 되자 어머니의 친구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강남 인근의 고급스러운 옷차림, 반짝이는 액세서리, 향수 냄새가 현관에 가득 퍼졌다. 그들은 서로의 머리 스타일을 칭찬하며 거실에 앉았고 소연은 부엌에서 과일과 다과를 준비했다. 어머, 여기가 바로 민혁 씨네 집이에요. 정말 넓고 좋다. 역시 대기업 사이 두면 다르다니까. 한 분이 감탄하자 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었다. 우리 민혁이가 워낙 착실해서 소연이도 운 좋은 거지. 요즘 이런 남편 어디 있어? 소련은 커피잔을 놓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무거운 고통이 숨어 있었다. 그 누구도 그녀에게 고생 많다고 말하지 않았다. 단지 운 좋은 사람, 남편 잘 만난 여자로만 그려지고 있었다. 소련 씨는 일 안 해요. 또 다른 손님이 물었다. 네, 전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맞벌이 많이 하던데 대단하네요. 그만큼 남편 수입이 좋다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곧바로 받아 말했다. 얘는 밖에서 일 안 해도 되니까요. 뭐, 살림만 하는 것도 일이지만 그래도 밖에서 돈 벌어오는 거에 비하면아.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 웃음은 칭찬이 아니었다. 은근한 평가, 보이지 않는 경계짓기, 그리고 침묵을 강요하는 공기였다. 소련은 그 자리를 빠져나와 부엌으로 갔다. 손이 떨렸다.
억울함도, 분노도, 부끄러움도 아닌 존재가 무너지는 듯한 공허감이 그녀를 삼켰다. 그녀는 주전자에 물을 끓이며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지만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구나. 그날 저녁, 민혁이 귀가하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혁아, 오늘 어머님 친구분들 앞에서 내가 좀 불편했어. 에이, 나를 마치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처럼 말하셔서. 민혁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무표정하게 말했다. 엄마가 무슨 나쁜 말 한 것도 아니잖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 민감한 게 아니야. 그냥 나도 누군가로서 인정받고 싶었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얼마나 편한 건데. 나 같으면 고마워하겠다. 누구는 애 둘 키우면서 회사 다닌다. 그 말에 소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감정은 다시 불필요한 감인 반응으로 처리되었고 그녀의 존재는 다시 편안한 사람으로 포장되었다. 그날 밤 그녀는 친구 주희에게 연락했다. 대학 시절부터 절친이었고 지금은 두 아이를 키우며 일도 병행하는 워킹맘이었다. 나 요즘 좀 힘들어. 집에서 내 자리가 없는 것 같아. 주희는 잠시 조용하더니 말끝을 올렸다. 그래도 넌 좋겠다. 남편 잘 만나서 집에 있을 수 있고. 그게 꼭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어. 소연아, 밖에서 일해봐. 하루 종일 애 키우고 일하고 정신없어. 집에 있는 게 천국이야. 솔직히 말하면. 그 대화는 이상했던 위로가 아니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같은 여자인 친구조차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다. 세상은 그녀에게 끊임없이 말했다. 넌 운 좋은 사람이야. 참으면 다 지나간다.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삶이다. 하지만 그녀는 점점 확신했다. 이 삶은 괜찮은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그날 밤 소연은 화장실에서 조용히 울었다. 아무도 모르게 수도꼭지를 틀어 소리를 숨기며 거울을 보았다. 그 속의 여자는 익숙하지만 낯선 얼굴이었다. 그녀는 거울을 향해 속삭였다.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한마디는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끝을 말한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소연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감정이 마른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많아져서 흘릴 수 없게 된 것이었다. 이제 그녀 안에서는 울음 대신 다른 것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은 질문이었다. 나는 애 참았을까? 나는 애 항상 이해해야 했을까? 내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걸까? 소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검색창에 손가락이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단어를 입력했다. 이혼, 준비, 절차, 전업주부, 이혼 후 생계, 남편 몰래 이혼 준비. 검색 결과는 수천 개의 기사, 블로그, 영상으로 쏟아져 나왔다. 대부분은 두렵고 복잡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가웠다. 그녀는 마치 금기를 넘는 사람처럼 주변을 살피고 화면 밝기를 낮췄다. 아직은 아무도 몰랐고 그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벌표 나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벌표라는 감각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며칠 뒤 그녀는 우연히 SNS에서 한법률 상담사의 계정을 발견했다. 서하준 변호사, 이혼 전문, 특히 여성 피해자 상담 경험이 많다는 소개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집안 문제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능할까요?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네, 온라인 상담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내일 오전 11시에 비공개 줌 상담 예약 드릴게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확인 버튼을 눌렀다. 다음 날 아이패드를 책상 위에 두고 줌을 켰다. 화면 속의 남자는 깔끔한 셔츠 차림에 부드러운 말투를 가진 변호사였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조금씩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남편의 무관심, 시어머니의 지배, 동생과 같은 공간에서의 소외감, 자신의 위치가 사라진 삶.
서아준 변호사는 조용히 들었다. 중간에 끼어들지도 판단하지도 않았다. 정소연 씨, 지금까지 정말 많이 참으셨네요. 그 한마디에 그녀는 눈물이 날 뻔했다. 누군가 처음으로 그녀의 감정을 정상이라고 말해준 순간이었다. 이혼을 결심하지 않으셨더라도 권리를 알고 있는 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재산, 통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문서들을 복사해서 따로 보관해두세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상담받았다는 사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소련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화면이 꺼지고 방 안이 조용해지자 그녀는 아이패드를 끌어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오늘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히 한 발을 내디뎠다. 그날 밤 민혁은 회식 후 늦게 들어왔다. 술에 취해 코트를 던지고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다. 아, 진짜 피곤해. 집에 오면 좀 조용했으면 좋겠네. 소련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앞에 물을 놓았다. 전 같았으면 수고했어 라고 말했겠지만 이제는 그조차도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다. 그는 내 노력을 필요하게 여기고 나는 그의 무관심을 무너뜨릴 수 없고 이게 부부인가? 그 다음 날 그녀는 통장을 정리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은 단 하나뿐이었고 매달 들어오는 생활비 외엔 아무런 자산이 없었다. 민혁은 재정관리를 전부 자신이 도맡아야 한다며 결혼 초부터 모든 통장과 카드의 권한을 가져갔다. 소련은 그동안 별 의심 없이 따랐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녀는 생활비에서 조금씩 남긴 현금을 작은 상자에 넣어 숨기기 시작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그 돈은 자루의 씨앗 같았다. 또 다른 날 주민센터에 들러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누구에게 들키면 안 된다는 긴장감 속에서도 그녀는 차분하게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그날 밤 그녀는 서류 봉투를 열어본 후 중얼거렸다. 결혼은 선택이었지만 끝내는 것도 선택일 수 있어. 거울 속에 얼굴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아직은 연약하지만 눈빛에는 지난주와는 다른 빛이 깃들어 있었다.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았고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다시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준비는 절대 드러나면 안 되는 일이었다. 한 걸음 잘못 디디면 지금보다 더 큰 통제와 억압이 닥칠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웃었다. 평소보다 더 조용하고 더 순하게 행동했다. 어머니가 무리한 부탁을 해도 고개를 끄덕였고 지윤이 짜증을 내도 말없이 물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안으로 침잠하며 동시에 밖을 향한 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그녀는 속삭였다. 나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중이야. 나에게로. 소런은 달라졌다. 겉으론 여전히 조용하고 수능적인 며느리, 아내, 형님이었지만 내면에는 전혀 다른 바람이 불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살았다. 서류는 베란다 수납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고 매일 밤 몰래 돈을 모으며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세상은 가만히 그녀의 결심을 지켜보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는 거실에서 신문을 넘기다 말고 무심하게 말했다. 소연아, 민혁이 회사에서 이번에 성과급 받았대. 그 돈으로 지윤이 조리원 예약 좀 하자. 요즘은 한 달에 500은 기본이라더라. 소련은 잠시 멈칫했다. 성과급에 대해 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성과급 받았어. 넌 몰랐어. 어휴, 내가 살림하면서도 그런 건 좀 챙겨라지. 민혁이는 너 믿고 돈 맡긴 거잖아. 그 말에 소연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모든 돈을 본인 명의의 통장에만 관리하고 있었고 성과급이든 연봉이든 그녀에게 공유한 적이 없었다. 믿고 맡긴 건커녕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사롱 내려만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그녀는 민혁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성과급 받았다고 들었어. 민혁은 반쯤 누운 채 휴대폰을 보며 말했다.
뭐 조금. 그 돈, 우리 생활비로 조금 나눠줄 수 있어. 민혁은 눈썹을 찌푸렸다. 지금 생활비 부족해. 내가 매달 보내잖아.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뭘 사고 싶어서가 아니야. 그냥 우리 가정의 재정을 나도 좀 알고 싶어서. 그 말에 민혁은 짧게 웃었다. 이런 걸로 불만 가질 거면 내가 벌어. 집에서 놀면서 무슨 재정 타령이야. 순간 소연은 숨이 멎는 듯했다. 집에서 논다. 그 말은 그녀를 한순간에 지워버리는 힘을 가졌다. 지난 몇 년간의 노력, 침묵, 희생이 단 한마디로 무시당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 없이 넘기지 않았다. 나도 일하고 싶어. 나중에 그림 학원이라도 다시 다니면 안 될까? 민혁은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런 거 또 시작해서 뭐하게. 시간 낭비야. 애 생기면 내가 돌봐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 말은 또다시 그녀의 미래를 타인의 필요에 종속시키는 명령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만 그 안에서는 강한 저항이 일고 있었다. 며칠 후 소연은 용기를 내어 근처 문화센터에 찾아갔다. 수업은 주 2회, 수채화 기초 과정이었다. 등록비는 많지 않았지만 그 돈은 그녀가 몇 달간 모은 생활비 중 일부였다. 첫 수업날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심장이 두근거렸다. 오래전의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종이에 연필을 대고 첫 선을 긋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온 어머니가 식탁 위에 문화센터 수강증을 발견했다. 이게 뭐야? 그림 수업. 소련은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말했다. 네, 잠깐 시간이 나서 예전에 전공했었거든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지윤이 좀 더 도와. 임신 중이라 힘들잖아. 그리고 며느리가 집 나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건 보기 좋지 않아. 그 말에 지윤도 한마디 거들었다. 형님이 없으면 낮에 너무 조용해서 좀 불편해요. 저 혼자 밥 차리기도 힘들고요. 그날 밤 민혁은 말했다. 엄마가 불편해하셔. 그림 수업은 나중에 하면 안 될까? 지금은 가족이 먼저잖아. 소련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문화센터 수업은 조용히 취소되었다. 카드 결제 내역은 삭제했고 수강증은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간 듯 보였지만 사실은 전혀 달랐다. 그녀는 이제 무언가를 잃는 고통에 익숙해지고 있었고 동시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었다. 며칠 뒤 민혁의 회사 동료와 그 아내가 집에 초대되었다. 깔끔한 설치 차림의 남편과 오라한 분위기의 아내. 두 사람은 리빙룸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아내는 요즘 자기 사업도 시작했어요. 작은 온라인 편집 수업인데 꽤 잘 돼요. 그 말에 민혁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소연이는 그런 거 잘 못해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 소연은 순간 멈칫했다. 그 말 속엔 다정함도 자부심도 없었다. 마치 그녀는 도전하지 않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게 당연한 사람처럼 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컵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 사람은 나를 한 번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원래 그런 사람으로 규정했을 뿐.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서류를 꺼냈다. 손에는 서화준 변호사가 정리해준 이혼 절차 파일이 들려 있었다. 이제는 시작해야 해.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정했다. 다음번엔 더는 조용히 넘어가지 않겠다. 그날 밤 소연은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운 민혁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그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이불 끝을 꼭 쥔 손, 조용히 뛰는 심장,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건 단 하나였다. 이제는 끝내야 해. 더 이상은 안 돼. 아침이 되자 그녀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부엌에 들어가 조용히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했다. 지유는 여전히 침대에서 나오지 않았고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 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전혀 달랐다. 민혁이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소련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 얘기 좀 해. 민혁은 눈을 찌푸렸다. 무슨 얘기? 그동안 내가 해온 것들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 그는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지금은 바빠. 저녁에 얘기하자. 소련은 그 말에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아니면 없어. 민혁은 멈춰 섰다. 그녀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낀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식탁에 앉았다. 좋아. 여기에 봐. 소련은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숨쉬고 싶지 않아. 이 공간에서 나는 아내도 며느리도 한 사람으로서도 존재하지 않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죽어왔어. 너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하게 산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난 하루하루를 지우며 살아왔어. 내 이름도, 내 감정도, 내 꿈도. 민혁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래서 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소련은 짧게 대답했다. 응.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마저 멈춘 듯했다. 장난하지 마. 지금 내가 뭘 말하는지 알아. 알아. 아주 오랫동안 생각했어. 난 이제 나로서 살고 싶어.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나, 정소연으로. 민혁은 의자를 밀치며 벌떡 일어났다. 이게 다 누구 덕인데. 강남 아파트, 생활비, 편한 살림. 그 모든 게 내가 있어서 가능한 거잖아.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우리가 함께 만든 가정이었어야 해. 하지만 너는 언제나 너의 것만 말했지. 한 번이라도 내가 어떤 삶을 원했는지 물어본 적 있어? 민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화가 난 듯 손을 털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저녁밥을 먹으며 말했다. 오늘 민혁이 얼굴이 안 좋던데. 너 또 쓸데없는 말 한 거 아니지? 소련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어머니, 저 이 집에서 나가려고. 숟가락 소리, TV 소리, 그리고 지윤의 한숨까지 모든 소리가 멈췄다. 뭐라고? 이 집에서 더는 살 수 없어요. 숨이 막혀요. 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다. 너 정신 나갔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가. 이게 다 너 위해서 그런 건데. 아니요. 어머니 위해서였어요. 지윤이 위해서였고 민혁 위해서였고 저는 없었어요. 지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형님, 이건 아니죠. 갑자기 나간다니 너무 무책임해요. 너무 오래 책임져 왔어. 이제는 나 자신에게 책임질 거예요. 그날 밤 소연은 작은 여행 가방에 옷을 몇 벌 챙겼다.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서류와 현금 봉투도 가방에 넣었다. 거울 앞에 서자 그녀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민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정말 나갈 거라. 응, 아직 법적으로 끝난 건 아니지만 시작은 해야 하니까. 그녀는 현관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무서움보다 자유로움이 더 컸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문을 열고 나선 순간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이제 나는 나로 돌아갈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숫자가 천천히 내려가는 동안 소연은 가방끈을 단단히 쥐었다. 발밑이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지만 쓰러지지는 않았다. 그동안 너무 오래 붙잡고 있던 것을 놓았을 뿐이었다. 현관을 나서던 순간의 차가운 공기는 아직도 피부에 남아 있었고 그 차가움은 두려움과 비슷했지만 분명 다른 감정이었다. 밖은 이른 아침이었다. 출근길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 섰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의 사정을 알지 못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다. 이 도시는 언제나 무심했고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에 적합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작은 원룸으로 향했다. 며칠 전 서아준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미리 알아본 곳이었다. 보증금은 적었고 창문은 작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다. 계약서를 쓰는 동안 손이 떨렸지만 사인을 마치자 숨이 깊어졌다. 종이에 남은 잉크처럼 결정은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 방에 들어서자 공기가 텅 비어 있었다. 가구는 거의 없었고 바닥은 차가웠다. 하지만 그 빈 공간은 그녀를 환영하는 듯했다. 누구의 목소리도 명령도 평가도 없었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바닥에 앉았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울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숨을 고르며 현실을 받아들였다. 그날 오후 그녀는 서아준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집을 나왔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답장은 곧 왔다. 잘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절차대로 차분히 가면 됩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 그 단어는 그녀의 삶에서 오랫동안 낯설었다. 집에 있어도 안전하지 않았고 침묵해도 안전하지 않았다. 이제야 비로소 안전이 무엇인지 배우는 중이었다. 며칠 동안 그녀는 필요한 것만으로 생활을 꾸렸다. 마트에서 저렴한 식재료를 사서 간단히 요리를 했고 오래된 냄비 하나로 국을 끓였다. 예전처럼 누군가의 입맛을 맞출 필요는 없었다. 싱겁게 먹고 싶으면 싱겁게, 늦게 먹고 싶으면 늦게 먹었다. 작은 선택들이 쌓여 하루의 형태를 바꾸고 있었다. 밤이 되면 불안이 찾아왔다. 민혁의 얼굴이 떠올랐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그 말들이 그녀를 흔들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확인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문서들, 자신의 선택이 남긴 흔적들. 그것들이 그녀를 붙잡아 주었다. 일주일 후 그녀는 문화센터를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취소하지 않았다. 수채학 기초반의 교실 문을 열자 익숙한 물감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강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이신 분들도 괜찮아요. 오늘은 색을 느끼는 날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붓을 물에 적시고 종이에 색을 얹는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선은 고르지 않았고 색은 번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불완전함이 마음에 들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허락을 그녀는 스스로에게 주고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그녀는 작은 카페에 들렀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오히려 충만했다. 혼자서도 하루를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이 자신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현실은 늘 부드럽지만은 않았다. 생활비는 빠듯했고 당장 수입이 없다는 사실은 무거운 압박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경력이 단절된 지 오래였고 이력서는 빈칸이 많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작은 아르바이트부터 지원했다. 갤러리의 보조 업무, 미술학원의 행정 아르바이트. 거절도 많았지만 몇 통의 연락이 왔다. 첫 출근 날 그녀는 낡은 재킷을 입고 지하철을 탔다. 회사원들 사이에서 자신이 작아 보였지만 발걸음은 가벼웠다. 일은 단순했고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받는 첫 급여라는 사실이 그녀를 웃게 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급여 명세서를 가방에서 꺼내 바라보았다. 숫자는 작았지만 의미는 컸다. 누군가의 호의가 아닌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였다. 그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으며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잘했어. 가끔 민혁에게서 연락이 왔다. 메시지는 짧았고 어조는 딱딱했다. 언제 돌아올 거야? 그녀는 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속도를 지키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면 창문 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다. 예전의 강남과는 다른 풍경이었지만 더 진짜 같았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다. 오늘 그린 그림을 다시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은 서툴지만 분명 살아 있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 길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외로울 것이고 흔들릴 것이다. 하지만 돌아갈 곳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앞으로 나아갈 이유가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내쉬었다. 그 숨은 오래전 잊고 있던 리듬이었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자유는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매일의 선택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도 그녀는 다시 일어나 걸을 것이다. 자신에게로. 어느덧 봄이 다가오고 있었다. 거리의 나무들은 아직 앙상했지만 가지 끝에는 작은 싹이 돋고 있었다. 소련은 출근길의 그 런초록 빛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자신도 그 나무들처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일상은 단순했지만 충만했다. 오전에는 갤러리에서 도슨트 업무를 도왔고 오후에는 작은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림을 전공한 사람이니 가능한 일이었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지금은 손에 익어 자연스러웠다. 가장 기뻤던 건 아이들이 그녀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었다. 그 호칭은 형님이나 며느리와는 전혀 다른 울림이었다. 그것은 정수연이라는 이름 앞에 붙는 진짜 호칭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 존재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고 그녀는 첫 전시 제안을 받았다. 지역 갤러리의 신인 작가 그룹전에 초대받은 것이다. 오랜만에 작업한 그림들이 세상 밖으로 나갈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다. 전시 준비는 쉽지 않았고 틈틈이 시간을 내어 작업을 이어갔다. 늦은 밤까지 캔버스 앞에 서 있던 날도 많았지만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감각이 온몸에 퍼졌다. 전시 오프닝 날 그녀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갤러리로 향했다. 많은 사람이 오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는 진심으로 그림을 보는 이들이 있었다. 어떤 이는 다가와 말했다. 작가님 그림 정말 따뜻해요. 슬픈데 이상하게 위로가 되네요. 소련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 마음으로 그렸어요.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어머니와 통화를 했다. 그동안 연락을 피했지만 이젠 피하지 않기로 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전처럼 차갑지는 않았다. 너 잘 지내는 거니? 네, 지금은 제 삶을 살고 있어요. 민혁이 아직도 말은 안 하지만 많이 변했더라. 후회도 하는 것 같고. 소련은 잠시 말이 없었다. 후회. 그것이 누군가의 감정이라는 건 알지만 그녀의 선택을 되돌릴 이유는 아니었다. 그 사람의 후회가 제 삶을 바꿔줄 수는 없어요. 이제는 제가 저를 선택해야 하니까요. 통화는 길지 않았다. 어머니는 마지막에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내가 행복하면 됐다. 전에는 결코 듣지 못했던 말이었다. 그녀는 전화를 끊은 뒤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말 한마디는 과거를 완전히 잊게 하지는 않았지만 어딘가에 묻혀있던 매듭을 조금은 느슨하게 해주었다. 며칠 후 민혁에게서 편지가 도착했다. 손편지였다. 익숙한 필체가 낯설게 느껴졌다. 편지에는 그의 후회와 혼란, 그리고 아직도 끝내고 싶지 않다는 바람이 담겨 있었다. 소련은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조용히 편지를 접어 책장 사이에 끼워 넣었다.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도 그만의 시간에서 벗어나길 바랄 뿐이었다. 봄이 완연해지던 어느 날, 소연은 새로운 캔버스를 펼쳤다. 이번엔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오직 자신을 위해 그리고자 했다. 하얀 바탕 위에 첫 색을 얹으며 그녀는 느꼈다. 자신이 얼마나 멀리 돌아왔는지를.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 속에 맞춰 살지 않았고 스스로를 부정하지도 않았다. 혼자였지만 고립되지 않았고 작지만 단단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그녀는 작은 공방에서 정수한 개인전이라는 타이틀 아래 첫 개인 전시를 열었다. 전시장을 찾은 한 관람객이 물었다. 이 작품의 제목이 귀한이네요.
어떤 의미인가요? 소련은 잠시 그림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저 자신에게 돌아온 이야기예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잊고 살았거든요. 그 관람객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림을 다시 바라보았다. 작품 속에는 깊은 숲길이 그려져 있었고 그 길 끝에 작지만 환한 빛이 비치고 있었다. 전시가 끝난 날 밤, 그녀는 조용히 작업실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다. 봄밤의 공기가 부드럽게 얼굴을 감싸며 속삭였다. 이제 정말 잘 돌아왔어. 그리고 그녀는 미소 지었다.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어둠 속에서도 길은 있었고 자신은 그 길을 걸어 끝내 도착했다. 다시 이름을 가지고 이제 그녀는 단지 누군가의 누군가가 아니라 스스로의 이름을 가진 한 사람, 정소연이었다.